2021년 8월 7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붕괴의 구조상 차변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차변에 있는 거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거래의 8요소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3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의 결산일 현재 기준 보유 자산의 잔액이다. 결산을 통해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금 통화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이죠.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통합되는 매출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 이거 현금성 자산, 우편한 현금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3개 더하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 이렇게 쓰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에 매출채권 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은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시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개 합산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1차 회계연도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 자, 1차 회계연도면 쉽죠. 예. 1년차 거니까요. 공식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이죠. 정률하고 같은 말, 상각률. 자, 이게 정률법의 공식이므로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1월 1일 날 이게 1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공식이. 그래서 1년 딱 쓰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1년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 쓴 개월수만큼만 계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취득한 금액이 첫 해는 미상각 잔액이죠. 하나도 상각이 안 된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정률하면 돼요. 이렇게. 이 정률을 구할 때 내용연수가 필요한 건데 이 정률은 구해져 있어요. 상각률. 예, 그래서 그대로 곱하기 하시면 돼요.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375만원 곱하기 0.451 하면 1번 169만 1250원이 나옵니다.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A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B의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영업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호권은 무형자산이고, 강호권 무형자산이고, 전세권은 이거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아니고요. 저작권은 무형자산이죠. 따라서 정답은 B, D,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충당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충당 부채는 부채인식 요건을 갖추면 부채로 인식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 요건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자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3번입니다.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하고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충당 부채 포함되지 않고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회사가 증자할 때, 증자라는 거는 이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이를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차익이 남아요. 그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증자나 감자하다가 남은 돈, 그게 자본이여금이거든요. 자본이여금에 속합니다. 이는 이제 증자하다가 남은 돈이 되겠죠. 증자 감자하다가 남은 그 금액을 자본이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여금은 자본과 관계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과 주식 감자하고만 관계되는 것, 그걸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무릉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의 자산은 얼마인가? 자,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초 자본에다가 총 수익을 더하고 총 비용을 빼면 얘가 기말 자본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돼요. 지금 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초 자본이 제시됐네. 이렇게 16만원이래요. 총 수익은 30, 총 비용 24만원. 그럼 계산하면 16만원에서 30 더하고 24만원 빼는 거죠. 그러면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예, 22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산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말 자산 구하라고 했는데 기말 부채를 제시했죠. 45만원. 기말 자본은 22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말 자산은 얼마가 돼요? 67만원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 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원가 분류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추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이 되는 거는 직접히, 추적이 안 되는 거는 간접히,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비,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제조경비는 원가의 3요소로 분류할 때 나타나는 단어죠. 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가 자료에서 기초원가, 가공원가, 단기총 제조원가의 금액의 순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초원가는 같은 말로 기본원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같은 말로 직접비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 두 개를 기초원가라고 그러죠. 참고로 직접 제조경비가 있다면 그 포함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직접 제조경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통 지문에는 이 두 개만 나옵니다. 가공원가는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얘가 단기총 제조원가의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가공원가라고 그래요.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그래서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공식을 외워야 돼요. 제조 간접비입니다.
자, 그럼 다 써놨으니까 답을 찾아보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다. 이렇게 더하면 65만원이 나와요. 65만원 보기가 3번, 4번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으니까 지문에 보면 얘가 제조 간접비죠. 이렇게 이거 다 더해보면 25만원 나오네요. 그럼 직접 농업비 25만원, 제조 간접비 25만원, 그러니까 50만원 나와요. 두 개 똑같네요. 단기 총 제조 원가까지 구해야 되겠는데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얘가 50만원이니까 직접 재료비만 더 더하면 되죠. 40만원 더하면 50에다 40 더하면 90만원이 되죠. 정답은 따라서 3번입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 계산을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어서 계산하죠. 직접비하고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건설, 조선 등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고 그런 것들이에요. 많이 안 만들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므로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공통 원가인 간접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품별로 배부한다. 그렇습니다. 간접비가 계산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이다.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하고 관계되는 말입니다. 환산량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핵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기초제공품 2만개, 완성도 30%, 단기 완성품 수량 13만개, 기말 제공품은 5만개, 완성도 10%. 평균법에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단체로는 공정추에 전량 투입됐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을 거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평균법은 전기 것까지 합산해서 평균 내는 거죠.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할 때 다 전기께 포함돼요.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공식은 단기 완성품 수량에 이 완성품 수량에 전기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빼지 않고 그대로 합산합니다. 기말의 제공품 환산량이죠. 선입선출법이라면 이 완성품 수량에서 전기 거 빼요. 즉 기초 뺍니다. 그러면 13만개 더하기 기말의 제공품은 5만개. 여기에 가공비만 구하라고 그랬고 재료는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재료는 놔두고 가공비만 구하면 돼요. 가공은 몇 프로 됐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니까 가공 10% 됐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만 곱하기 10% 하면 5천이니까 13만 5천 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보기 1번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면세의 취지죠. 면세를 만든 취지. 2번 소비주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으므로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하고 있습니다.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업의 요건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4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정답 4번입니다. 틀렸어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용역의 수입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내가 골라 볼게요. 저당권 등의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그러는 거죠. 제공된 그 부동산은 우리가 물건 판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담보로 그냥 제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한쪽이 양도하면 한쪽은 양수하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부가세를 낼 거고 한쪽은 다 공제받는 거니까 그게 세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다 내는 거고 한쪽은 다 돌려받는 거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 받아서 그대로 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는 공급으로 보죠.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그 남아있는 재화를 사업주가 다 가져가는 걸로 봐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은 거 한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재화를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으로 봐요. 공급으로 본다. 안 팔았지만 공급으로 봐요. 이런 걸 간주공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거.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줬다면, 이렇게 부동산, 재화를 줬다면 그건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손세액 공제는 세법상 대손에 해당이 될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대손은 채권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된 채권이어야 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금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다. 대손세액 공제 쪽을 읽어보면 부도는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6개월.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 받는 건데 그때 서류가 필요하고요. 4번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그렇습니다.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다고 그랬으니까 차감하는 거죠. 전부 다 풀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실무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송모기계는 기계설비를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자, 프로그램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란에 주식회사 가나전자를 지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하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매입에 유의하시고요.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직접 치셔도 됩니다. 직접 치시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 오타 없이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수정 또는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클릭합니다. 차측에 받으러움을 누르고요. 우측에 거래처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송광기업 300만원으로 고치시고요. 지문에 따라서 강림산업 1280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이 정확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금액과 우측에 있는 거래처 합계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미지급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식회사 더라벨 금액을 360으로 고칩니다. 두 번째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통진흥업은 상단의 코드 단축키 F2 눌러서 자, 통진이라고 치시면 통진흥업이 뜨므로 선택하시고 2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50. 그래서 좌측에 있는 금액과 우측에 있는 합계 금액이 일치가 되고요.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자,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에서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시오. 오류 내용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지출액 240만원이 영업부의 복리후생비로 반영되어 있음. 자, 그렇게 되면은요, 정기분 원가명세서 생산부 직원 거니까 240만원 가셔가지고 복리후생비 240만원 확인하셔서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부 복리후생비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요. 이거는 추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빼야 되겠죠.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실 때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제, 손, 이재. 그래서 차례대로 해당되는 관련되어 있는 거 이름 봐가면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찾아요. 자, 590만원에 240을 더합니다. 그러면 830이 되겠죠. 금액 변동으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변경됐습니다. 4억 3,940만원. 자, 이 금액 확인하시고 보고 쓰려면 창을 닫지 않고 그대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셔도 돼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고 복리후생비에서요 240만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980에서 240만원을 차감하면 740이 되므로 74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품
미처분 매출 원가를 눌러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맞춰줘야 되니까요. 이 금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4억 3,940만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단기 순이익이 변경되죠. 단기 순이익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므로 정기분, 잉여분, 처분 계산서로 가셔가지고 단기 순이익란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2,947만 9천원이어야 돼요. 2,947만 9천원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틀리면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블로그에서 보셔도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럼 이거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여금 1억 2,300만원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여금 1억 2,300만원 외치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수정을 완료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면제 추가로 입력하시오. 입력 시 주의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죠. 적요 입력 생략 타계정 대체 나오면 입력하시고, 그 적요 번호는 8번입니다. 채권 채무의 거래처 넣으시고, 거래처 넣으실 때 코드까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쪽은 500, 판매 관리 쪽은 800번대 코드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7월 7일 치시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달라일러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달라일러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만원을 대손 처리했다.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즉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0만원이다. 자, 대손 처리하기로 하면 해당되는 채권을 장부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써줘야 되고요. 자산의 감소. 자, 대손 처리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대손 발생액은 1,200만원인데 충당금 잔액은 500만원 밖에 없으므로 부족하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부족분은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요. 대손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에 쓰는 대손 삼각비, 판관비가 있고요. 나머지 채권, 즉 기타 채권에 쓰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채권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므로 대손 삼각비, 판관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주식회사 달라일러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이라고 치셔서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거 109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시 차변에 대손 삼각비 700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을 쳐주시고
자, 매출 거래처인 희망기계 외상 매출금 650만원 대하여 다음에 전자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받은 전자음은 500만원이죠. 외상 매출금이 상품 제품과 관계되어 있는 매출 채권이므로 거기에 따른 어음을 받으면 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받을 어음은 자산의 증가니까요. 차변에 받을 어음 치고 그 다음에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거든요. 자, 희망기계 이렇게 넣어주시고 금액은 5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1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수했으므로 외상매출금 자산의 감소 빼주시고 거래처 넣어줘야 됩니다. 채권이므로 65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0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쳐주시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12,000주를 처분하였다. 자기주식 12,000주에 대한 장부금액은 1200만원이고 12,000주 전부를 1150만원에 처분하고 그 대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기주식을 장부금액보다 싸게 처분했죠.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와요. 그런데 가로를 보시면 그 전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30만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익 30을 먼저 가져다가 쓰고 나머지를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해당되는 잔액이 있을 때 서로서로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계 처리해보면 자기주식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자기주식 쓰시고요. 차변에 받은 돈 보통예금 1200만원 1150. 손실은 원래 50만원인데 이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예, 30을 갖다 쓰면 나머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20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상계해야 되는 자본의 계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보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을 보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신주 2만 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다. 주식을 주고 건물을 취득한 겁니다. 이를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예, 출자는 주식을 발행하여서 자본금을 모으는 행위인데요. 그 출자 대금은 금전을 받는 게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현물을, 즉 건물 같은 현물을 받을 경우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물 출자 시 발행 금액은
현물 출자 시 발행 금액은 현물의 공정 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해 보면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써야 돼요. 그럼 액면 금액을 써보면 2만주 곱하기 5천원 이렇게 하게 되겠죠. 1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받은 거는 건물을 받았는데요. 원래 건물의 공정가치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공정금액 주당 8,000원이다라고 주가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로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28에 16, 1억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억 6천만 원짜리 건물을 산 거는 우리 회사의 주가가 높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높아서 발행된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할 때 6천만 원인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가져다가 쓰고 먼저 없앤다는 말이에요. 상계하고 나머지 상계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입력할게요. 다음은 11월 19일입니다. 영업부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즉 급료는 작급으로 처리합니다. 영업부서니까 판관비로 해야 되겠죠. 잡급, 그 다음에 현금, 차변의 작급, 대변의 현금.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하나 나오면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물론 차변, 대변으로 다 입력됩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든지 출금으로도 이번 경우에는 입력이 가능하니까 출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출금으로 하시면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현금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편리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5일입니다. 영업부서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분 퇴직연금 530만원을 당사 보통연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이거 외우시면 되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직원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입금시켜 주는 것이므로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로. 영업부서니까 판관비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확정급여형이라는 퇴직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계좌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불입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투자자산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두 개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정 과목 암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8월 3일을 쳐주시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유형은 증명서류, 즉 증빙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을 읽어보고 제일 먼저 증빙을 찾으셔야 돼요. 판매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 오피스텔의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받고 보통예금에서 바로 지급하였다. 받았으니까 매입. 계산서 받으면 이겁니다. 53번 면세. 그래서 53번 면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요, 7월분 관리비 중 이렇게 됐으니까요, 건물 관리비 판관비로 하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부가세는 면제되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입력하시려면 3번 혼합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니다. 53번 자, 7월분 관리비라고 치고, 품목은 7월분 관리비 대신에 관리비 이렇게 치셔도 돼요. 품목은 채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의적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전자니까 1번 열을 하고 혼합. 자, 기본값으로 항상 기본값으로 매입은 온재료가 나오는데요, 온재료가 아니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은 4번입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1일입니다.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자원에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7,700만원짜리를 220에 부가세 포함해서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한국자원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이 문제는 회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유형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요, 매출의 11번 과세를 선택합니다. 11번 입력하면 되겠다가, 그래서 11번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부가세는 부가세의 수급 여기 보고 20, 그리고 처분한 거는 기계장치.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 처리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유형자산 처분 시 기계장치 대변 유형자산의 이름을 쓰고 그 취득한 금액을 써줘야 돼요. 8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이 두 개가 사라져요. 처분했으니까 사라져야 되죠. 7,700.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 금액은 300만원이죠. 300만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220회 판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만원은 국가에다 낼 거니까 회사가 가져갈 거는 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하고 300만원의 차익을 보면 100만원 적게 받았는데, 이 100만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이걸 맨 마지막에 기입하시면서 금액 계산하면서 그 100만원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다는 받은 돈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어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음받았다고 받으럼 쓰면 안 돼요. 받으럼은 상품 제품 팔았을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는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 주의하시고,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죠.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방금 전에 계산한 100만원을 넣어주게 되면 일치가 되게 되죠. 그리고 미수금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는데요. 상단에 거래처 공급처명에다 넣어주면 자동으로 하단에 들어가니까요. 보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1번. 자, 기계장치 쓰시고 공급가액에 200만원 넣어야 되겠죠. 자, 한국자원 넣으시고 주식회사 한국자원 전자란에요. 회계처리 분계는 3번입니다. 호납. 분계 잘해야 돼. 밑에. 자, 제품 안 팔고 기계 처분했죠. 기계장치 장부에 8천만원 써져 있는 거 없애야 되고, 차변에 그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220 7,700 넣어주시고, 차변에 어음 받은 거 미수금 220. 보시면 이제 차변이 이제 100만원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차변에 넣어야 될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어야 되는데 미수금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위에 거 거래처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 공급처명에 주식회사 한국자원 있잖아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공급처명은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수표 100만원은 모두 당좌 수표임.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죠. 예. 자,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의 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모기계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10월 15일 치시고 매입에 51번 과세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징빙을 확인했어요. 예. 사온 물건은 온재로 사왔네요. A 온재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대로 보고 처리해야 되니까 수표 받고 외상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혼합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보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 처명까지 이렇게 보고 넣으시고요. 자, 회계 처리는 자, 혼합 해주고, 자, 매입의 기본값 온재로 맞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는 모두 당좌 수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짜리.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군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재료 사왔으니까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책 봐주세요. 잠깐 올릴게요. 당좌 예금 100만원. 그 다음에 외상에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사왔으니까 재료 사오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예, 거래처 외상 매입금에 채무니까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30일입니다. 주식회사 렌트로부터 11월 1일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 배기량 2000cc 4인승 승용차와 관련하여 11월분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다 밑줄 긋고요.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배기량 2000cc짜리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개소세가 부과되는 차죠. 네, 그런 경우에는 공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4번 불공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임차료, 판관비, 그러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3번 혼합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매입 쪽에 이렇게 54번 불공이 있어요. 이 54번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받을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11월분 임차료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 임차료가 렌트비를 말하는 거예요. 렌트가 부가세가 과세되거든요. 참고로 리스는 여러분 운용 리스일 경우 그 운용 리스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리스는 면세니까 계산서가 나와요. 리스하고 렌트는 좀 다릅니다. 렌트는 부가세 과세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차량이 개소세가 붙는 차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60만원 6만원 주식회사 렌트 넣고 전자로 받았으니까 1번, 그 다음에 54번 불공은 사유를 골라야 돼요. 중간에서 이제 승용차 선택하시고 분계 혼합, 기본값이 매입은 항상 온제로 나옵니다. 이거 렌트비의 이름 임차료로 처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임차료, 임차료 판관비,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12월 12일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유성산업 주식회사의 C제품 100단위 개당 15만원짜리를 판매하고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대금이 외상이네요. 제품 팔고 외상하면 이거 외상 매출금이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의 12번 영세 이렇게 되는 거죠. 12번 영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판 거는 이제 제품 매출이 되겠고요. 회계 처리는 가장 빠른 거 2번 외상.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량이 100개, 단가에 15만원. 유성산업주 전자의 1번, 중간에 12번 영세하고요.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 중간에 영세율 구분이 나오는데 영세율 구분에서 구매 확인서가 있는 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분기에는 2번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0일 중국에 소재한 뉴욕닷컴으로부터 수입한 온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계산서 4천에 400만원짜리 발급받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당좌수표로 납부하였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요, 여러분 55번 수입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55번 수입. 지문에 맞춰서 그대로 넣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발행하므로 공급처 명의의 세관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인천세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공급처 명의의 세관을 넣어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 처리는 물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물건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뒤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돼 있는 회계 처리만 합니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회계 처리 빼면 세금 계산서에 있는 것 중에서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죠. 당좌 수표로 납부했다는 말은 당좌예금 처리해야 되니까요. 분계는 3번 혼합을 고르시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내버려두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당좌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 풀었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볼게요.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이게 부가세가 있으면 일반 전표에서 부가세가 없으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시고요. 부가세가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0일 이자 수익 30만원 중 온천징수세액인 46,2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25만 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다. 입금된 금액만 회계 처리하면 안 되죠. 저 세금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8월 10일을 치시고, 자, 이게 지금 돈 받은 것만 딱 처리돼 있어요. 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만. 자, 이자는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들어온 돈만 이자 수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30만 원으로 고쳐줘요. 그럼 이제 차대가 틀리겠죠? 예. 세금 뗀 거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자를 준 기관에서 세금 뗀 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납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납세금을 갖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밑에다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차변으로 이렇게 차변 보고 싶으면 예, 커서가 있는 위치에 전표 삽입 이렇게 누르면요.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예, 바로 위에 한 줄이 추가돼요. 이렇게요. 이게 수정하고 그럴 때 좋거든요. 가끔씩 써주시면 수정할 때 편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선납세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밑에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원재료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11만원 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규 직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 입력하였다. 운송은 일양 택배가 하였으며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운송비는 부가세 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해서 공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넣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실수로 일반 전표 입력했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12월 10일을 치시고 삭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삭제. 계정 과목도 또 틀렸네. 원재료 매입 시 운송비는 여러분 뭘로 해야 돼요?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로 해야 되잖아요.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운송비까지 주고 재료 사왔다 그러면은 재료 금액은 운송비가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계정 과목도 운반비도 아닙니다. 많이 틀렸네요. 이런 거 고쳐서 입력해 볼게요. 좌측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와요. 잘못 입력됐으니까.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12월 11일쯤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되니까 51번 매입에 51번 과세 선택하시고, 자, 운송비라고 품목에다 넣어주고요. 공급가액에 10만원 부가세 만원 11만원 처리되도록 합니다. 일양 택배 넣고 전자란에 1번 회계 처리 전액 현금 지급했으니까 분계 1번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운송비는요 재료 사오면서 발생된 거니까 원재료로 그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재료까지 주고 사왔다면 그 재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원재료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반비 아닙니다. 예. 자, 풀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결산정리사항은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정리사항이 나오면요,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모품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동입니다. 두 번째 보험료도 수동. 세 번째 현금 과부적도 수동이죠. 전부 다 수동이네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을 칩니다. 세 개 다 분개해서 넣어야 돼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9월 5일에 판매 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 10박스를 11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공급가액이 10만원에 대하여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샀을 때 전부 다 자산 처리했네요. 결산일 현재 판매 부서에는 A4 용지가 4박스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입력하시오. 10박스 사와서 4박스가 남아있다는 거는 몇 박스 사용한 거예요? 6박스 썼어요. 처음에 샀을 때 자산으로 잡았거든요. 여러분, 소모품이 자산이에요. 그러면 결산시가 되면 쓴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의 비용의 이름이 소모품비입니다. 판매 부서니까 판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처리하고 해당되는 그 쓴 만큼은 자산에서 빼야 돼요. 자산의 감소 대변. 그럼 이제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4박스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6박스 그거 이제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전체 10박스가 10만원 이렇게 소모품으로 처리돼 있죠. 예. 부가세는 이제 사왔을 때 부가세 대급금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상관없고, 예. 소모품 10만원에 대해서 쓴 만큼 처리해야 되니까 6박스니까 10박스가 10만원이니까 6박스면 6만원이 되겠죠. 6만원 6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6만원 넣겠습니다.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기 5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1년분을 360만원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회계 처리되어 있다. 회계 처리했다는 말이죠. 보험료는 올 할 계산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달로 끊어서 계산하라는 말이죠. 저 5월에 보험료 1년분 360만원 지급하고 전부 비용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보험료 중에 4개월치 내년 4월까지니까 4개월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기간이 경과된 거 올해 발생된 것만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발생이 안 된 4개월치는 비용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 제조 쪽에서 4개월치를 빼야 되니까 4개월치 계산해 볼게요. 360만원이 1년치잖아요. 1년은 12개월이고 5월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미경과는 4개월 이렇게 하게 되면 120만원. 이 120만원은 올해 비용 처리 안 돼요. 비용에서 빼고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준 거기 때문에 차변의 상급 비용이라고 해서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내년에 보험을 누릴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120 미리 준 120은 자산 처리하는 거죠. 이게 당좌 자산에 보면 있어요. 선급 비용. 비용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입력 안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선급 비용 거래처 입력을 안 해요. 특별히 거래처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기중에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차변 금액 2만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 그 차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현금 부족분의 원인이 발생되지 결산 시까지 원인 파악이 되지 않으면 즉시 잡손실로 처리해요. 그래서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끝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6번 문제는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장부 조회 해법이 이론 앞부분 핵심 정리에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번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단 제1기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00만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어디서 조회하면 되냐면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그랬으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서 조회하시면 돼요. 빨리 가볼게요. 부가가치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치시고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맨 밑에 보여 27번에 437만 7,100원인데요. 이게 납부해야 되는데 환급 못 받은 금액이 있대요. 200만원. 그럼 납부해야 될 세액은 그거 제하고 납부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200만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빼시면 237만 7,100원 그렇게 해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이 금액에서 200을 빼서 쓴다. 쓰게 되면 237만 7,100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장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상반기 중 1월부터 6월 접대비 판매 관리 쪽 가장 많이 발생한 올가 그 올해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제일 빨라요. 클릭하시고 1월부터 6월 칩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 접대비를 선택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발생한 올가 그 올해 접대비 금액은 얼마니까 숫자가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되겠죠. 5월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올은 5월이고 금액은 3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월 말 대비 얼마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가? 단 양수로 입력하시오. 전월 말 대비 이렇게 물어봤네요. 물론 정기말 대비로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럴 때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확인해요. 정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가 확인하는 데 편합니다. 이번에는 정기 게 아니라요. 단기 거 전월 말이니까 5월 말을 말하죠. 5월과 6월의 말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5월 한번 치셔서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6월을 치셔가지고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6월에 유동부채가 더 크네요. 자, 차익을 물어보니까 오른쪽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요. 자, 6월 말에 유동부채 금액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계산기에다 넣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5월로 바꾸시고 5월 말에 유동부채 금액 컨트롤 C 클릭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계산기에 빼기로 바꾸고 두 번째 줄에 컨트롤 V. 그러면 그 차익이 나오죠? 증가 감소액이 얼마 나와요? 7,900
7,944만 4천 원이 정답이 돼요. 전월말 대비 증가한 거죠. 7,944만 4천 원. 자,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